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12시간 가까이 비공개로 대면 조사를 벌였습니다. 수사팀은 보안 등을 이유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고 역대 영부인 중 세 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은 김 여사는 포토라인에 서는 일을 피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 소환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엄정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황제 조사라고 비판하는 등 온도차가 컸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모바일 당원 투표율이 예년보다 저조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각 후보들은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강원과 대구 경북 경선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가 90%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압승했습니다.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사흘 만에 또 살포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각 지역 전선별로 틀었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모든 전선에 전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여사가 검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흔치 않은 영부인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끝난 다음에 조사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과거 영부인에 대한 조사처럼 비공개로 이뤄진 겁니다. 장소는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였습니다. 김 여사 측은 소환 조사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성역이 없다는 말을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건희 여사 조사는 대면으로 12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소식은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어제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고발된 지 4년, 명품 가방 수수 의혹으로 고발된 지 7개월 만에 첫 대면 조사입니다. 조사는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서울중앙지검 관할의 정부 보안청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후 1시 반부터 시작해 12시간 가까이 진행된 조사에서 검찰은 김 여사와 관련된 두 가지 사건을 한꺼번에 조사했습니다.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가 김 여사의 주식 보유 경위와 주가 조작 관여 여부 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후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형사 1부가 가방을 받게 된 경위와 최재형 목사의 청탁 내용 등을 조사했습니다. 김 여사의 법률 대리인은 성실히 조사에 임해 사실 그대로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여사의 조사를 대검찰청에 사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과 대검 간부들이 조사 전에는 언제 어디서 김 여사를 조사하는지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원석 총장은 이 상황에 대해 깊이 고심하고 있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김순철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관할 보안청사로 소환된 김건희 여사는 어제 오후 1시 반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밤 8시 반부터 오늘 새벽 1시 20분까지는 명품백 수수 의혹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김 여사의 대면 조사가 대검찰청에 보고된 건 첫 조사 10시간 만인 어젯밤 11시 반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여러 차례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공개 소환 가능성을 열어뒀는데 실제 조사는 비공개로 이뤄졌습니다.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그러한 원칙과 기준을 우리가 견지해야 한다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고 검찰총장을 패싱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서울중앙지검은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총장에게 도이치모터스 사건 보고를 하는 건 규정 위반이 된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지휘권을 박탈한 뒤 현재까지도 복원되지 않아 이 총장 역시 지휘권은 없습니다. 반면 대검은 검찰총장이 이 상황에 대해 깊이 고심하고 있다며
불쾌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대검과 수사팀이 김 여사 조사를 놓고 입장차가 갈리면서 향후 수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대통령실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직접 언급하기 부적절하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여권은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조사했다고 엄호했고, 야당은 비공개 조사와 청문회 전에 조사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면서 보여주기식 쇼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이 내용은 이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여사 검찰 소환에 대해 대통령실은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직접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필요하면 법률 대리인 측이 입장을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가 절차에 따라 성실히 조사받았다고 엄호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이 수사 중인 건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를 앞두고 소환쇼를 연출한 것이라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수년간 소환조사 받지 않더니 법사위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를 앞두고 마음대로 소환쇼를 연출한 겁니다. 오는 26일 예정된 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에서는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김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 씨 불출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야 공방이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서영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과거 이순자, 권양숙 여사도 검찰에 소환됐지만 모두 퇴임 이후였습니다. 전정인 기자의 보도 보시고 뉴스 추적에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역대 영부인 가운데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된 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입니다. 이 여사는 2004년 5월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대검 중수부 조사를 받았습니다. 약 4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았지만 소환 사실은 기과 후 알려졌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은 두 번째 영부인 권양숙 여사 역시 비공개 대면 조사를 받았습니다. 대검 중수부가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하던 2009년 4월 권 여사를 봉화마을에서 가까운 부산지검으로 불러 조사한 겁니다. 참고인 신분이라는 점과 전직 영부인에 대한 예우 등을 고려해 서울로 소환하지 않았고 소환 사실도 다음 날 알려졌습니다. 현직 영부인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내곡동 사저 매입 사건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올랐지만 서면 조사만 받았습니다. 김윤옥 여사 서면 답변서 받았다고 들었는데 그 내용 충분히 잘 설명돼서 봤나요? 예, 필요한 만큼 받았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역대 영부인 중에서 세 번째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지만 현직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영부인이 검찰에 소환된 건 사상 처음입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법조팀 서남빛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김 여사 조사 사실이 오늘 오전에 알려졌고 전격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일단 배경부터 한번 볼까요? 네, 전격적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저희가 최근 리포트를 통해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이르면 이달 말 있을 거라고 보도해 드렸었는데요. 예상대로 7월 말 대면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이 조사를 서두른 이유는 9월 12일로 잡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 선고 때문입니다. 검찰은 도이치 항소심 직후에 김 여사 사건들에 대한 수사 결론도 내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김 여사를 빨리 조사해 수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 지어 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 공개 소환이냐 비공개 조사냐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이 컸는데 결국 비공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유는 뭐라고 봐야 돼요? 애초에 검찰은 공개 소환을 검토했습니다. 워낙 국민적 관심이 크다는 이유 때문이죠.
검찰이 마지막까지 고심을 했지만 경호와 안전 문제 등으로 공개 소환은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김 여사에게 특혜를 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과거 국정농단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대통령도 검찰청사에 공개 소환된 바 있었죠. 하지만 그런 전례가 있다고 해서 공개 소환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김 여사 측에서 비공개를 요구한 걸로 알려졌는데 검찰이 조사 방식에 대한 의견을 절충한 결과로 풀이가 됩니다. 예, 조사 방식도 궁금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예,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을 먼저 조사를 하고 명품백 의혹 사건을 그 뒤에 이어서 조사를 했는데요. 두 사건 모두 서울중앙지검의 담당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도이치는 최재훈 반부패 수사 2부장이, 명품백은 김승호 형사 1부장이 맡았습니다. 조사는 보통 주인 검사가 하는데 사건의 무게감이나 김 여사에 대한 예우 등을 고려해서 부장검사가 직접 나섰습니다. 예, 앞서 리포트에서 크게 두 가지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 여사가 어떻게 대답했는지도 좀 알려진 게 있습니까? 예, 김 여사는 제기된 의혹 대부분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걸로 보입니다. 최재형 목사가 재작년 9월 김 여사에게 건넨 가방은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라고 검찰에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또 김창준 전 미국 하원 의원 국립묘지 안장 청탁도 보고받지 못했다라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 조사를 받았던 김 여사 측 유모 대통령실 행정관의 진술과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도이치 사건도 관련 의혹을 대부분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성 기자 또 하나요. 조사하는 걸 검찰총장도 몰랐다고 저희가 전해 드렸는데 검찰 수장이 몰랐다. 이게 가능한 건가요? 그러다 보니까 뭐 패싱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제 수사팀이 먼저 조사를 시작했던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 조사가 끝날 무렵이 되어서야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를 조사 중이다라는 사실을 대검에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총장의 입장에서 불쾌한 상황인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중앙지검은 도이치 사건에 대해서 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배제돼 있기 때문에 도이치 사건 조사가 끝나고 나서 대검에 통보를 했다라는 입장인데요. 이건 바로 원칙대로 진행한 것이다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수사 지휘권이 배제돼 있다고 해서 대면 조사 계획을 보고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수사 지휘권 배제라는 건 말 그대로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총장이 수사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는 걸 막아놓은 것뿐입니다. 총장 입장에선 불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내일 총장 출근길에 전 언론사가 붙어서 마이크를 들이댈 텐데요. 여기서 총장이 어떤 입장을 낼지,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조금 이르긴 합니다만 수사 결론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결론이 나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만 법조계에서는 두 가지 사건 모두 기소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명품백 수수 의혹은 청탁금지법상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도이치 사건은 주가 조작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증거가 추가로 나오지 않으면 기소가 쉽지 않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재소환 여부를 포함해서 수사 결론을 어떻게 내릴지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요.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느냐가 검찰의 남은 숙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남빛 기자였습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율이 지난해 전당대회보다 낮게 나타나면서 후보들이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강원, 경북, 대구 경선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역시 압승을 거뒀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경원 후보는 강원도로, 한동훈 후보와 원희룡 후보는 영남으로, 윤상현 의원은 서울에 남아 막판 표몰이에 집중했습니다. 나경원 후보와 원희룡 후보는 한 후보의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부탁 발언 후폭풍을 부각했습니다. 부당한 기소에 대해서 바로잡아 주시지 않은 것, 그것은 정말 우리 그 당시 우리 노력한 보수의 눈물을 닦아주시지 않는 거다. 늘 도망가려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어떤 비열함까지 느끼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문제를 키우고 있어서 아마 본인이 수습이 불가능한 상태. 한동훈 후보는 화합하겠다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상대방이 인신공격성 발언들을 계속 하더라도 저는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들과 함께 미래로 가겠습니다.
민주당은 차기 대표 선출을 위한 강원, 대구, 경북 지역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또다시 압승을 거뒀습니다.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지금 당장 열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정치가 해야 될 일이고. 저 김두관,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계승해서 우리 당의 역동적인 역동성과 다양성을 살려 앞으로 11곳 지역 경선이 남은 가운데 이 후보 독주가 이어지며 지난 전당대회에서 기록한 득표율 77.7%를 가뿐히 넘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오고 가는 언쟁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국회팀 안보람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모레 당대표가 나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막판을 뒤흔든 이슈, 나경원 후보의 공소 취하 청탁 문제입니다. 한동훈 후보가 사과까지 했는데 이 폭로가 고도의 전략이란 해석 나왔습니다. 익심 때문에 배신자는 프레임에 쌓였습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 댓글팀을 운영했는지 말하면서 고발까지 당했더라고요. 이슈로 덮고. 양분남 의원이 검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한 후보의 이런 것이 의도적이라는 해석인데 두 사람이 어떤 인연이 있습니까? 네, 양 의원이 부산 고등검사장을 할 당시 한 후보가 차장검사였습니다. 양 의원은 한 후보를 잘 안다면서 순간적인 생각에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기 말을 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 그리고 굉장히 머리가 좋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 취하 청탁, 죄가 안 된다고 했는데요. 나경원 후보는 자기 사건에 대한 청탁이고 한 후보는 청탁을 신고하지 않은 게 죄라는 시각도 있지만 2번 이상 청탁을 받아야 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예, 양 의원은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계산하고 한 후보가 폭로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민주당 전당대회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결과가 압도적이에요. 네, 첫 주 결과만 보면 그렇습니다. 이재명 1극 체제라는 비판 속에 김동완 후보가 한 20-30% 정도는 기록하길 바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좀 다소 이르긴 하지만 가능성이 크진 않아 보입니다. 자연스럽게 최고위원에 더 관심이 쏠리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아니 그런데 최고위원 후보들도 다 친명이라 변별력이 없다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픽 누구냐 관심이 많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지하는 최고위원은 누구냐 여기에 모두들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이 후보 연임 출마 선언 때 함께했던 후보들 공교롭게 5명. 전당대회에서 선출하는 최고위원 숫자랑 같았습니다. 이 후보 픽이냐는 얘기가 나왔는데 성적을 보면 신통치 않습니다. 예, 그러면요 이재명 후보가 저 후보들을 지지하는 것이 뭐 확인된 부분이 있습니까? 네, 모두 친명을 자처하는 상황에서 워낙 예민하기 때문에 확인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 픽을 의심할 만한 장면 포착됐습니다. 이 후보가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진행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최고위원 후보들을 초대한 겁니다. 대표님이 아까 김민정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와 그래가지고 그게 찍혀버렸어. 그게 찍혔어요. 제가 나이도 제일 어리고 경력 뭐 이런 게 제일 딸려요. 그래요? 가장 딸리는 후보.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이 강원도 득표는 어떻게 됐어요? 제가 또 꼴찌했어요. 아니, 그렇게 6등 만점 시켜달라고 호소를 했는데. 아니 몰라요 결과는. 결과는 알 수가 없는데 초반 기세에서 눌린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으로 나온 해석이 이 차에 탑승한 순서가 의미가 있다 이런 건가요? 네, 이 후보 지지 커뮤니티에선 벌써 첫 탑승자 김민석 후보는 무조건 찍으라는 얘기다 이런 식의 해석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직 탑승하지 못한 이현주 후보 일찌감치 잼카에 초대됐다고 예고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최고위원 당선 싱크로율이 얼마나 될지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보람 기자였습니다. 북한이 3일 만에 또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9번째인데요. 우리 군은 어제까지 전선별로 번갈아 하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대응 단계를 올려 모든 전선에서 한꺼번에 전면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북한이 지난 18일에 이어 또다시 우리 쪽으로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살포한 풍선은 360여 개로 경기 북부 지역과 서울 지역에 110여 개가 떨어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지속적으로 가동하고 있음에도 도발이 계속된 겁니다. 이에 우리 군은 대응 수위를 높여 오늘 오후 1시부터 대북 확성기 가동 범위를 모든 전선으로 확대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실시에 대해서는 전략적, 작전적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시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전까지는 서부, 중부, 동부 전선에 고정식 확성기를 번갈아 가동했는데 이번에는 전 전선의 확성기를 한꺼번에 가동하는 겁니다. 현재 군이 가지고 있는 확성기는 고정식 24개, 이동식 16개 등 총 40개로 전해집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집중호우로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도 피해가 심한 상황 속에도 북한이 치졸한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더불어 북한군이 자행하고 있는 전선 지역에서의 긴장고조 행위는 오히려 치명적인 대가로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대북 확성기 전면 방송에 대해서도 맞대응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 이후 처음으로 유세에 나섰습니다. 시진핑, 푸틴 등과의 브로맨스를 또다시 강조했는데요. 핵무기에만 집중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는 긴장을 풀고 같이 미국에 와서 야구 경기를 보자고 제안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첫 유세에 나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먼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친근감을 표시했습니다. 시 주석과 잘 지냈다며 총격 피습 사건 이후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다고 소개했습니다. And I got along very well with President Xi. He's a great guy. He wrote me a beautiful note the other day when he heard about what happened.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자신이 대통령이었을 때는 결코 위험에 처할 일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Their weapons. I got along with them great. You were never in danger with me as your president. It's a good thing to get along, not a bad thing. 그러면서 김 위원장에게 미국에 같이 와서 야구 경기를 보자고 제안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나눈 시점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I said, just relax. Go to a nice. Let's go to a baseball game. I'll show you what a baseball. 트럼프 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자신이 미국 지도자였다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김경기입니다. 오늘 오후 경기 김포시의 한 물류창고에서 큰 불이 나 인접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2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최근 집중호우 속에 발생한 경기 안성시 고삼저수지 보트 전복 사고의 실종자 2명은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휴일 사건 사고 소식 이재호 기자입니다. 건물 유리창 사이로 시커먼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출동한 소방차가 계속해서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경기 김포시의 한 물류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건물 안에 있던 6명은 스스로 대피해 화를 면했고 소방당국은 불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끈 뒤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안성의 고삼저수지에선 지난 18일 집중호우로 실종됐던 남성 2명이 어제와 오늘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비가 많이 오자 낚싯배를 타고 저수지를 나오던 중 배가 전복되면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저수지 상류지점인데 그 위에 하천 지리가 있어가지고 그날 비가 많이 왔거든요. 요속이 좀 빨랐어요. 거기 근처에서 다 발견된 거예요. 어제 오후 2시 반쯤에는 제주시 한림읍 원룡포구 인근 해상에서 패들보드를 타던 남성 3명이 표류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전북 완주에선 7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30m 아래 저수지변으로 굴러 떨어지면서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장맛비가 주춤한 사이 이번엔 폭염입니다. 낮밤 가리지 않는 더위에 부산은 올해 첫 열대야까지 나타났는데요. 무더위가 반가운 이곳, 해수욕장은 모처럼 활기를 찾았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해수욕장에 모처럼 파라솔이 활짝 펼쳐졌습니다. 튜브를 들고 바다로 뛰어들고 파도에 몸을 맡긴 채 물놀이를 즐깁니다. 피서객들은 오랜만에 찾아온 불볕 더위가 반갑기만 합니다. 여기 위쪽 지방은 비 오고 그러는데 여기는 너무 화창하고 구름도 맑고 하늘도 높아가지고 수영하기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이열치열, 백사장에 설치된 헬스장에선 근육질의 남성들이 구슬땀을 흘립니다. 하나, 둘, 셋. 계속된 장마로 개점 휴업 상태였던 해수욕장은 한 달여 만에 피서철 활기를 되찾은 모습입니다. 낮 동안 뜨겁게 달궈진 열기가 밤에도 식지 않으면서 부산에는 올해 첫 열대야까지 나타났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자다 깨가지고 다시 에어컨 틀고 자고 막 그랬어요. 너무 간만에 덥고 습하고 해가지고. 장마가 주춤하면서 강원과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폭염특보 지역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60%가 넘는 113곳에 폭염특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세 번째로 높은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보신 것처럼 남부지방은 다음 주에도 이렇게 폭염이 계속되지만 중부지방엔 내일과 모레 또다시 많은 비가 내린다는 예보인데요. 역대급 물폭탄을 몰고 온 장마가 슬슬 끝날 거란 기대도 나오지만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북상 중인 태풍 개미가 변수입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레이더 영상으로 본 비구름대입니다. 오전까지 띠 형태를 이루며 소나기를 뿌린 비구름이 오후 들어 빠르게 사라지는 모습입니다. 1년 중 가장 덥다는 대설을 하루 앞두고 장마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내일과 모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다시 찾아옵니다. 월요일은 경기 서해안, 화요일은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최대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같은 기간 남부는 찜통 더위와 열대야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달 말 장마 종료 가능성도 나오지만 현재 중국 남부를 향해 이동 중인 태풍이 큰 변수입니다. 제3호 태풍 개미가 대만 바다를 거쳐 다음 주 후반 중국 상하이 쪽에 상륙하는 예상 경로대로면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작습니다. 다만 태풍의 영향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장맛비를 뿌리는 정체전선을 밀어 올리는 중인데 이 태풍이 빠져나간 뒤 정체전선이 다시 남하하느냐 그대로 북쪽에 머무르느냐에 따라 한반도 날씨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태풍 개미의 강도와 경로의 유동성이 큰 만큼 예보를 수시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당뇨 환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합병증, 바로 발가락이 괴사하는 당뇨발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덥고 습할 땐 더 조심해야 하는데요. 맨살이 드러나는 샌들을 신는 것을 포함해 발에 상처나 습진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신용수 기자입니다. 오랫동안 당뇨병을 앓던 60대 남성 환자는 최근 왼쪽 네 번째 발가락 절단 수술을 받았습니다. 발가락이 괴사되는 당뇨병성 족부병증, 이른바 당뇨발 때문입니다. 피부과를 갔더니 이거 괴사가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괴사가 뭡니까? 네 번째 발가락하고 다섯 번째 발가락으로 딱 붙어가지고 까맣게 타 있는 거예요. 이게 전혀 몰랐죠. 당뇨병 투병이 길어지면 신경 말단이 손상되면서 통증이나 자결감, 이상감각, 무감각증 등을 동반한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발생합니다. 신경병증이 심해지면 작은 상처만으로도 궤양과 괴사로 이어질 수 있는데 신경 손상이 심한 상태에서는 감각이 둔해져 상처가 악화해도 알아차리기 쉽지 않습니다. 당뇨발이 심해지면 발가락을 넘어 발 전체를 절단해야 할 수도 있어 당뇨 환자들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덥고 습한 여름철은 당뇨발에 취약한 계절입니다. 여름에 잘 생기는 발가락 사이 습진과 무좀이 짓무르면서 당뇨발로 악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름에 자주 신는 샌들이나 슬리퍼도 맨살이 드러나 발에 상처가 생길 수 있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의료진은 평소 당뇨병을 앓고 있다면 발을 꼼꼼히 관찰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감각이 없기 때문에 눈으로 봐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주 발을 관찰하고 자주 씻는 게 일단 먼저입니다. 또 볼이 넓은 신발을 신어 마찰을 줄이고 발이 젖었을 때 최대한 빠르게 말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의들은 조언합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중국도 지금 비 피해가 심각합니다. 불어난 물에 마을이 통째로 떠내려가는가 하면 다리가 무너지면서 40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됐습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입니다. 마을은 온데간데 없고 온통 바위와 흙투성입니다. 어제 새벽 2시 반쯤 쓰촨성 야안시의 한 마을에 돌발 홍수가 발생해 주택 40여 채가 떠내려갔습니다. 주민 30명 이상이 실종됐는데 이 중 8명은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30余人失联，经过全力排查搜救，截止20日22时，发现遇难者遗体8具，其中5具遗体经身份比对为失联人员。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한가운데가 뚝 끊겼습니다. 산시성 상러시에선 그제 저녁 계속된 폭우로 불어난 강물에 고속도로 교량 일부가 붕괴됐습니다. 이 사고로 다리를 건너던 차량 20여 대와 탑승자 40여 명이 강물로 떠내려갔고 이 중 12명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0여 대의 보트와 900여 명의 인원이 동원돼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我们总共分了10个组，每个组呢负责5公里的搜寻，一直搜寻到最下游，确保能够把每一个失联者尽最大的可能呢进行搜救。 또 산시성 바오지시에서도 주말 사이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해 10명 이상이 죽거나 실종됐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2억 6천만 위안, 약 500억 원의 자금을 산시, 쓰촨, 허난 등 폭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긴급 지원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등장했습니다. 일단 우체국 집배원이나 택배기사 등을 사칭해 카드를 배송해 주겠다고 하면서 접근합니다. 이후에 교묘하게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돈을 뜯어내는 방식입니다. 손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보이스피싱 내용입니다. 저희 해외 법인에서 정상적으로 발송이 되는 양식이거든요. 아니시면 원격으로 제가 바로 해드릴 수도 있고. 보이스피싱 일당이 카드 회사 직원을 사칭해 휴대전화에 원격 조종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이 밖에도 금융감독원, 검찰, 경찰 등 다양한 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를 속여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집배원부터 검사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는 이른바 다단계 수법이 등장했습니다. 먼저 집배원을 사칭해 카드를 배송해주겠다고 말한 뒤 명의 도용을 당한 것 같다며 가짜 카드사와 통화를 유도합니다. 이후 피해자 명의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카드사에서는 금융감독원으로, 금융감독원에서는 검찰청으로 연락을 이어가는 식입니다. 실제 집배원이나 택배 직원을 사칭해서 전화를 건다는 점이 좀 특이한 부분이고요.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해서 사실 확인하거나 아니면 112로 경찰은 국민들이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을 숙지할 것을 강조하며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몸보신이 필요한 여름, 특히 복날이면 꼭 생각나는 게 바로 닭이죠. 우리나라 사람 1명이 1년에 먹는 닭고기 양이 평균 26마리라고 합니다. 20년 만에 소비량이 2배가 된 건데요. 정혜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복날을 앞두고 마트 매대에는 개육과 다양한 닭고기 요리가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닭고기 요리를 얼마나 자주 먹을까? 한 일주일에 2번 정도 먹는 것 같아요. 맛있고 다양한 요리 종류도 있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최소 2번 이상이요. 치킨도 많이 먹고요. 닭갈비도 접하기도 편하고요. 실제로 닭고기를 자주 즐기는 사람이 많은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해 한 명당 26마리의 닭고기를 먹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은 15.7kg인데요. 2003년 7.8kg에서 20년 만에 2배가 됐습니다.
실제 닭고기는 치킨뿐만 아니라 삼계탕이나 양념 닭갈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또 비교적 부담 없는 가격에 즐길 수 있어 인기가 높습니다. 특히 여름엔 1년 중 닭고기 소비량이 가장 높았는데 초복이 있는 7월에만 도축 마리수가 1억 마리를 웃돌았습니다. 닭고기를 찾는 손님들이 더 많으셔서 이번 달 닭고기 매출이 지난달 대비 약 34%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유통가는 대목을 맞아 대대적인 할인에 돌입했고 기업들은 닭고기를 이용한 다양한 제품을 앞다퉈 선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닭 요리가 K치킨으로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의 닭고기 사랑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흔히 7말 8초라고 하죠. 여름 휴가 극성수기인 7월 말 8월 초를 코앞에 둔 인천공항은 벌써 북적이고 있습니다. 매일 20만 개에 달하는 수화물이 쏟아지고 몰려드는 여행객의 주차 자리 찾기도 어렵다는데요. 그래도 분주한 공항의 풍경은 늘 설렙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탑승 수속을 기다리는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보안 검색장은 끊임없이 몰리는 인파에 쉴 틈이 없고 면세구역도 모처럼 활기를 띱니다. 해외여행 올해 처음인데 사람이 되게 많으니까 완전 여행 가는 게 실감이. 공항 지하에 있는 거대한 수화물 처리 시스템도 분주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통제구역인 이곳에는 미로처럼 얽힌 컨베이어 벨트가 롤러코스터를 연상시킵니다. 승객들이 붙인 짐은 이곳에서 초속 7m의 고속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목적지별로 최종 분류됩니다. 벨트 길이는 총 140km, 넓이는 축구장 60배에 달하고 분류가 늦어 제 시간에 실리지 못하는 짐은 100만 개당 2개에 불과합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시스템은 이미 풀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여름 휴가철에는 평소보다 약 20% 정도 늘어난 20만 개 정도의 수화물을 매일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도 벌써 만차, 갓길까지 빈 곳을 찾기 어렵습니다. 올여름 휴가철 이용객은 코로나 이전보다 많은 하루 최대 23만 3천 명으로 예상됩니다. 주차율이 13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비행기를 놓칠 수 있으므로 대중교통을. 국제선 운항은 이미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선 가운데 인천공항은 올여름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한 시간을 보낼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피겨 샛별 신지아 선수가 주니어 그랑프리 선발전에서 1위를 차지하며 산뜻한 시즌 첫 출발을 알렸습니다. 아쉽게 개인 최고 기록 경신은 실패했지만 쇼트와 프리 경기 모두에서 안정적인 연기력을 뽐냈는데요. 박기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 음악을 선보이며 등장한 피겨 샛별 신지아가 첫 번째 점프를 깔끔하게 성공시킵니다. 이어 아름다운 선율에 맞춰 콤비네이션 점프의 스핀까지 완벽한 연기를 펼칩니다. 총점 201.08을 획득한 신지아는 2위 김유성을 큰 점수차로 따돌리며 시즌 첫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경기한 만큼 또 좋은 결과 있어서 너무 좋고 또 관중 여러분들께 제가 이번 시즌 되게 열심히 준비한 프로그램 보여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어요. 마지막 점프에서 실수하며 아쉽게 개인 최고 기록 경신은 실패했지만 새 프로그램 음악에 적응하는 시즌 초반인 만큼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선발전 우승으로 주니어 그랑프리 출전권 2장을 획득한 신지아는 3년 연속 파이널 메달을 노립니다. 이번 시즌에도 그랑프리에서 또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 또 파이널까지 나가고 싶어요. 남자 싱글에서는 주니어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한국 남자 최초로 우승한 서민규가 1위를 차지하며 포스트 차준환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장맛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든 틈을 타 폭염이 기승을 부린 하루였습니다. 오늘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폭염주의보가 확대됐고요. 남부지방 곳곳으로는 폭염경보로 강화됐습니다. 당분간 강원과 충청 이남 지역은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를 웃돌며 무덥겠습니다.
내일은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도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최고 50에서 8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25도를 웃돌며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내일 중부지방 낮 기온은 서울 28도, 대전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의 낮 기온 33도, 대구는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이번 주는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한편 어제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제3호 태풍 개미가 발생했습니다. 예상 진로대로라면 다음 주 금요일쯤 중국 상하이 남서쪽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아직 진로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 정보를 잘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